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고고! 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시즌 3 첫 방송을 했고 이제 오늘이 이제 어쨌든 영화로 하는 첫 방송인데 이제 얘는 누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그쵸, 부득이하게. 인사를 못 드린 도라라고 하는데 뭐 시즌 2 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그 첫 방송 때 참여를 좀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그 사고가 있어서 시즌 2 때도 손가락이 다친 채로 녹음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로 녹음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했던 자기소개를 그래도 간단히 해달라고 보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일단 도라고 도라는 그 시즌 2 때도 근데 이름 뜻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판도라에서 따온 거고 그 판도라라는 이름이 뜻이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따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도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또 색다른 의미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했었고 듣보 영화에서의 맡은 역할은 제가 이걸 굉장히 후회 중이거든요. 그 스케줄을 조정하고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일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그냥 결이 같은 일이라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일이고 그래서 2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의 후회 중이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심지어 생각하면서 내가 제 가지 언니가 하겠다고 했는데 뺏어왔어요. 네. 그냥 가지 언니가 하겠다. 그래도 뭐 제가 SNS에 뭐 올리고 이런 일들이 더 저는 좀 번거로워서 요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좀 좋은 게 있어요. 약간 강제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쵸. 투표하세요. 스케줄 짜보세요.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좀 잘 맞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영화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제가 상반기에는 여러분도 어떤 영화 꼽으셨는지 일단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거는 이제 내가 녹음으로 들을 텐데 저는 이제 완전 개인 취향으로는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약간 거의 이제 와 이거 미쳤다 생각하면서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오는 이제 레즈비언 영화인데 약간 하드보일드 퀴어 레즈비언 로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얼굴이 미쳤고 내용도 좋고 스타일도 좋고 아무튼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랑 저는 또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2번 본 영화가 있는데 이제 챌린저스 보셨나요 혹시? 그것도 다들 그것도 아직 못 보셨습니다. 그게 루카 구아다니노 저희 방송에서도 종종 출연하시곤 하는 누가 구하러 다니노? 네,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테니스 코트 위에서 쓰리썸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섹시하고 완전 근데 그 감독의 영화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엄청 관능적이고 맞아요. 이 영화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영화고 그거 말고는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이제 너무 그냥 명작 같은 영화들이 저는 상반기에 좀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화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각자 소개도 좀 해야 되죠, 인사를. 그쵸. 각자 오늘 이제 녹음 참여하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네, 제 옆에 계신 네 닉네임이 우정입니다. 우정이에요? 닉네임 안 정했어요. 그냥 우정으로 하려고요. 그랬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정 예쁜 것 같아요. 이쁜 이름이죠. 네. 네, 우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정님 그리고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저는 우정님과 이번 시즌 또 같이 참여하게 된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영화는 보고 오셨죠? 네, 그럼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2014년 개봉해서
저희가 2부 때 할 영화랑 같은 연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딱 10년 전 영화예요. 맞아요. 그쵸? 어떻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는데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일단은 영화는 그녀, 네, 이제 원제는 허. 예요. 그래서 되게 그냥 정직하게 번역해서 나온 제목인데 그래서 검색하기 조금 맞아요. 까다로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맞아요. 기술과 서비스와 막 네. 여러 가지 이슈들.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각자 인공지능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써봤는지, 어디까지 써봤는지, 그리고 지금도 잘 쓰고 계시는지, 뭐 혹시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경험이 좀 어땠는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일단 아닌 것 같은 걸로. 굉장히 아날로그. 가지 언니는 그럼 가지 언니부터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정말 아날로그 인간이라서 좀 디지털 이런 쪽에 많이 늦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챗 GPT 정도는 써봤다. 그걸로 이제 학교 다닐 때 과제.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과제를 좀 챗 GPT를 사용을 해서 해봤다. 근데 수정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았다. 그치만 어느 정도 내가 글을 쓰는 그 노고를 줄여주는 거는 좀 사실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좀 최대한 사실 여부 판단해서 바꾸는 건 이제 후작업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분량 채우기는 괜찮았다. 그런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아주 옛날로 가자면은 심심이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나요? 심심이 아주 초창기 모델을 네, 볼 수 있죠. 아주 챗봇, 초창. 챗봇이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 네. 챗봇 버전. 그 심심이가 저는 조금 네. 그때 심심이랑 심심치 않게 놀았다. 아, 추억의 기억이.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아날로그 정도니까 좀 더 저보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어서 약간 챗 GPT가 싫은 건 아닌데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약간 낯설음이 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챗 GPT 써봤고 뭐를 제일 많이 쓰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운전할 때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좀 신봉하는 편이에요. 네, 그쵸. 그게 없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자주 쓰고 있다. 그나마 말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저에게 그걸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세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쓰는데 네. 그게 이제 실시간 검색하고 이런 기능이 저는 모르겠어요. 검색해도 오늘 돌아왔다.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잘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우리 챗GPT 같은 서비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도 다 인공지능 네.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쓰고 있는 거죠. 아무리 아날로그 인간이어도 요즘에는 AI를 피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내비의 농간이다. 이거 시즌2 때부터 계속 저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계신데 이따 얘기 좀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정은? 안타깝게도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아. 저는 심지어 챗GPT도 안 써봤고요. 아예 안 써보셨어요? 아예 접속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써봤고. 가입을 아예 안 했겠네. 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나마 이제 심심이도 되는 거라고 한다면 시리는 되게 일상적으로 쓰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그쵸. 근데 그거는 음성인식 서비스가 아닌가? 인공지능 서비스인가? 그런 게 좀 헷갈려서 네,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안 써봤다. 시리도 AI 서비스입니다. 맞죠, 그런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 써봤다고 하지만 사실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 디지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리고 검색 서비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AI 서비스에 그냥 그 알고리즘도 맞아요. 그렇고. 알고리즘. 네. 유튜브를 쓰면 다 쓰고 있는 거. 우리는 다 이제 그 AI 시스템 안에 이미 네. 속해 있다. 맞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약간 그 AI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켜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미리 캔버스 같은 서비스 아시죠? 네. 그 디자인을 맞아요. 만드는. 네. 근데 그 서비스에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걸 도입을 했는데 맞아. 최근에 막 단체에서 작업을 하다가 얘가 자동으로 뭔가 자기 뜻대로 그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 바꾼 단어가 우리가 의도한 바랑 전혀 다르게 자동으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자동으로 바꿔주다 보면 진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시 인공지능은 믿을 것이 못 됐다. 자,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들도 인공지능이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I한테 지배 당하면 이런 말들 기록에 남아서
데스노트? 저는 AI 사랑하고요. 너무 잘. 그 저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나오면서 남편이 우리 오늘 끝나고 행주산성 가서 국수를 좀 먹어볼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비가 진짜 행주산성을 찍고 알려줬다. 그래서 저 인천에서 여기 홍대로 오는데 행주산성까지 갔다 왔다. 진짜요? 네. 자유로를 타고. 음성 인식으로 네. 바로 그냥 찍어버렸구나. 그래서 혹시 얘가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실제로 음성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둬도 음성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행주상성 예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구글이나 유튜브 들어갔을 때 추천으로 떠요. 그죠, 맞아. 알고리즘에. 네, 그래서 그런 식당이 것들이 뜨거나. 맞아요. 제품 얘기하면 광고 같은 게 뜨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미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써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챗GPT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동영상, 음악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AI 기술 자체를 통칭해서 생성형 AI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죠. 그래서 얘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심심이의 정말 똑똑해진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고, 이런 서비스들을 또 LL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 그래서 언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얘 말고도 사실은 클라우드, 그리고 구글의 제르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잼미니라고도 해요. 그 서비스도 있고, 리튼이나 코파일럿,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이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텍스트 대화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미지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고 요래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말고도 이미지 아예 제작하는 걸로는 달리라는 서비스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리고 MS 디자이너나 아이디오그램 같은 것도 있고, PPT 뚝딱 만들어주는 서비스 있어요. 맞아. 저도 얘기 들었는데. 네, 그거는 감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굉장히 좀 유용한 편이에요. 물론 당연히 수정해야 되지만 기본 템플릿 잡고 거기에 내용 페이지마다 뭐 들어갈지 하면은, 저는 예를 들면 내가 막 예를 들면 농구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 거야 하면 걔가 목차 잡고 페이지 구성 다 해서 쫙 그냥 전체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수정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AI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얘기는 이제 또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오늘 영화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하면서 뒤에서 이제 AI 얘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이크 존즈가 감독한 그녀라는 영화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SF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까지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 근데 로코보다는 로맨스가 더 가깝겠죠?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스토리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약간 근미래예요. 근미래,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 근미래인데, 이제 편지를 대필해주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시어도어, 저는 이제 띠어도어라고 부르는데 띠어도어가 있어요. 남자 이제 주인공인데, 얘가 굉장히 엄청 내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혼을 이제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 그 OS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얘가 그거를 구입해서 이 OS랑 관계를 맺다가, OS의 이름은 사만다죠. 사만다랑 관계를 맺다가 얘랑 결국엔 사랑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냥 사랑에 빠진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감독, 배우 요 얘기 하기 전에 각자 어떻게 봤는지부터 좀 얘기해보고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이 영화가 10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몇 번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지 언니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10년에 개봉했을 때는 안 봤는데 그래도 한 8년 전쯤에 한번 보고, 재개봉했을 때? 아니요, 그냥 어떤 경로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OTT 같은 걸로 보고 최근에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10년도 전에 이런 얘기를 어쨌든 했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일단 영상미에 다시 한번 놀랐고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훨씬 더 그때 봤을 때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물씬 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귀에 그 뭐라고 무선 하죠? 이어폰. 네, 무선 이어폰을 꽂는 것부터가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나님 몇 번째 보셨어요? 네, 저는 두 번째로 봤는데 저도 이제 개봉했을 때 본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타이에 의해서 한번 네, 보게 됐고 사실 제목이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타이가 아니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번 연도에 이제 또 두 번째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2014년도에 이 내용을 만들었다는 게 다시 한번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이 정도까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감독이 그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저는 그런 이제 CF 감독이나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들 영상미가 맞아. 확실히 그런 좋아가지고 영상미 쪽에서는 확실히 재미있게 계속 일단 봤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봤던 과지 언니.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로 1박 2일을 거뜬하게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좀 맞아. 많은 영감을 받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감상평을 하자면 정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길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간단하게만 좀 그래도 세 파트로만 좀 나눠봤는데 일단 굉장히 좋았던 건 첫 번째 배우죠. 네, 저 이번에 이 영화 보고 나서 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뀨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고서 그 윌리 원카 포스터가 크게 있잖아요. 얼굴이 딱 단독으로 조니 데뷔인지 몰랐대요. 영화 보면서 조니 데뷔였구나 했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왜 이 헐 포스터도 딱 그 주인공만 딱 있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포스터는 정말 자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보면서 저 배우 되게 많이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그때 이제 조커랑 이렇게 싱크가 되면서 저 사람 호아킨 피니스야?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연기 진짜 잘하는구나.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그 목소리 연기가 정말 인생 연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되게 현실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저 AI랑 어떻게 사랑에 빠져 하는데 되게 몰입이 됐어요. 신기하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의 친근한 목소리 되게 낯익은. 저 딱 듣자마자 스칼렛 요한슨이다. 저 바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말씀해 주셨던 미장센. 정말 확실히 깔끔하고 세련된 미장센. 그리고 세 번째가 스토리인데 저는 이 영화가 사랑 얘기, 로맨스가 아닌 좀 이별 얘기로 봤어요. 오히려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혹은 사람이 이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러면서 조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 근데 여기서 이 관계는 나와 타인, 그러니까 뭐 연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 나의 관계도 좀 포함이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이 사만다랑 연애하는 모습이 사실은 되게 나르시시즘으로 느껴졌어요. 오, 색다르네요. 그래서 이 사실 자기애라는 게 적당하면은 좋죠. 근데 모든 과했을 때 문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적당한 선이 있고 적당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포인트가 소유라는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소유하려 할 때 되게 불행해지잖아요. 독점욕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독점 이런 거.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자기애가 지나쳐지면은 저는 AI랑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섹스를 하는 모습은 그건 역시 자위 같은 그거에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자기애에 빠지면 결국 그것도 고립돼 버리고 더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나르시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는 특별해 나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인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만다도 나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주인공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시리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것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 또 한 번 사람은 우울감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인트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이 적당한 거,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예, 이 정체성을 존중해 주는 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 궁금한 게 네. 그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이 거기서는 OS니까 641명인가랑 다른 사람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도 만약에 그 경우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시리에 빠지는 게 독점욕에 의한 건가요? 그것도 나르시스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또 다른 접근을 해보자면 요즘에 저는 그런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태? 어떤 예, 행태? 왜냐하면 이 사람은 AI랑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AI와 마찬가지로 SNS에서 인스타나 이런 걸로 몇백 명씩 사랑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DM 주세요. DM으로 나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아름답다. 보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있죠.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땐 다 마음이 외로운 분들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긴 누군가는 거기에 당연히 상처받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따가 우리 그 AI 사랑 얘기는 뒤에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느꼈다라고 해서 음. 더 할 얘기가 많지만 뒤에 더 나눠보고 싶고요. 도란 어땠어요? 저는 제가 아마 시즌 2 때 이게 저는 이제 그때 인생 영화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인생 영화 대신에 서랍 영화라고 표현하는데 서랍에 이렇게 보관해둔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래서 그때 2014년 개봉 당시에 봤고 왜냐면 그때가 제가 영화를 제일 이제 많이 부지런하게 보러 다닐 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해 아카데미에 이제 라인업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때가 노예 12년, 그래비티, 아메리칸 허슬,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요런 작품들, 블루 제스민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게 그 해 아카데미에 다 그녀랑 같이 올라가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엄청 노미네이트는 많이 됐는데 막 상 못한 것도 있고 막 그리고 제일 뭐 상 많이 탄 거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비티였나? 뭐 노예 12년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녀는 한 5개 노미네이트 됐는데 각본상 하나 맞아요. 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카데미가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그 아카데미 수상작들 막 개봉하잖아요. 그거를 다 보러 다녔어요. 왜냐면 너무 막 쟁쟁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보고 막 아메리칸 허슬도 보고 그래비티도 보고 그래비티는 너무 좋죠. 근데 그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각본상밖에 못 탔지? 약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그 해가 엄청났던 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갑자기 나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올해 다시 이거를 해야 돼서 봤는데 초반에 저도 그 배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호아킨 피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커 이후로 올해였나 작년에는 보이즈 어프레이드도 나오고 하면서 약간 인셀의 대명사 같은 남자 인셀의 대명사 같은 그런 캐릭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녀를 보니까 그녀에서도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엄청 외로운 남자. 그리고 관계를 못 맺는 물론 이제 얘는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쿠 큰일 났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보긴 했는데 뭐 다 연기도 워낙 잘하고 영화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거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방금 배우 또 스칼렛 요한슨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에이미 아담스가 이 영화에서 너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루니 마라도 그렇긴 하지만 에이미 아담스는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친구 역할을 하는데 엄청 중요한 대사들을 다 뱉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플롯과 영화상에서. 그거를 전혀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되게 툭툭 잘 넣는 역할을 이 배우가 너무 잘했다 생각을 하고 또 목소리가 일단 너무 좋아요. 에이미 아담스도.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영화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장센이 엄청나죠. 특히 색감. 거기서 되게 포인트 컬러가 되는 게 약간 빨강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약간 다홍색 같은 거를 이제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 건물에도 그렇고 맞아요. 사무실에도 의상에도 그렇고 그런 색감 그리고 이 사람이 겪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의 필름의 컬러 같은 거를 많이 바꾸면서 사실은 SF 영화 하면 우리가 되게 차가운 배경의 영화들 많이 보거든요.
푸른색, 어두운 색. 근데 이거는 엄청 밝고 따뜻한 색깔의 SF 영화여서 오히려 미래 같지가 않고 특히 또 회사 건물 보면 엄청 아날로그적인 가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존즈 자체가 뮤직비디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 감각적이고 또 저는 이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 그 아케이드 파이어라는 캐나다 출신의 록밴드가 아예 그 앨범 전체를 작업을 했어요. 그 문송 아시죠? 문송 빼고. 네. 문송은 같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작업했는데 특히 저는 그 영화에서 나왔을 때 이제 눈물 철철 나는 게 그 포토그래프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옥상 같은 데서 호아킨 피닉스가 샌드위치 같은 걸 먹고 여기 같이 사만다랑 같이 뭐 풍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만다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작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뭘 작곡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포토그래프라는 음악을 이제 작곡했어 하면서 음악이 나오는 순간 이제 눈물도 같이 나오고 막 오열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너무 잘 써서 저는 이 10년 전에 이거 보고 나서 사운드 트랙만 진짜 막 내내 듣고 다녔을 정도로 음악까지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또 어쨌든 되게 특별한 지점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거지만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성장하게 돼요. 어떤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술적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그 특이점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쟤네만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막 굴러가는데 맞아요. 인공지능도 성장하지만 아까 가지 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시어도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별을 겪고 새로운 그냥 자기도 자아로 성장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전 와이프였던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캐서린. 맞아요. 캐서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플롯도 너무 잘 썼고 너무 거의 다시 보니까 초반에는 괜히 이 영화를 골랐나 했는데 역시 명작이다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상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도 좀 특별히 좋았던 장면이나 대사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우정은 좀 어떤 장면이나 대사가 좋았어요? 혹시 2개 꼽아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볼 때 뭔가 로맨스 서사나 스토리적인 부분보다 좀 젠더적인 부분이나 좀 기술 윤리 같은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서사적인 면에서 제일 들어왔던 장면은 말하자면 당신이라는 책을 읽는 건데 그 책을 난 깊이 사랑해 인간에 맞춰서 천천히 읽다 보니 단어들이 따로 떨어져서 그 사이에 엄청난 공간이 생겨버린 거야 라고 후반부에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 어떤 인간과 기계와의 어떤 본질적인 다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이렇게나 낭만적으로 묘사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켠으로 이별이 처음에 예고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허위 광고 아닌가? 뭐 이런 OS. 네, 저도 그거 네, 이거 그런 내 돈 생각. 내고 샀는데 네, 사만다가 떠난 건 이거는 버그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중간에 캐서린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재회를 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뭐 나한테 바란 게 그거였지 밝고 행복하고 활기 넘치고 마냥 낙천적인 아내 맞아. 그리고 뭐 서로 맞춰가기보다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를 원했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운영체제랑 어떤 되게 감정적이고 쌍방향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아까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해준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내가 투영하는 대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고 결국은 각각 을이라고 하는 나는 사용자는 소비자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존에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가치관, 관념 같은 것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했을 때 더더욱이 어떤 가부장제랄지 뭐 젠더 관념이랄지 성고정관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인공지능은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느낀 지점은 그 극 중에서 띠어도라한테 그 동료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는 남자 반, 여자 반 있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사만다 자체가 자기 그 띠어도로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그대로 투영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처음엔 너무너무 이 애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에 약간 고정관념적인 게 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비슷하게 느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정말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좀 계속 나오잖아요. 성장, 성숙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뒤에 또 더 많이 나누고 싶고. 시에나는 어땠어요? 저는 이 영화 다시 봤는데 다시 한번 감명 깊게 좀 느껴졌던 점이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사만다라는 캐릭터의 그 등장부터 목소리와 그 전체적인 게 너무 좀 감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OS가 처음에 등장할 때 그 광고 문구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맞아.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아는 직관적인 그 실체라고 했는데 딱 그 외로웠던 시어도르의 속도에 맞춰서 일상을 공감을 해주고 정말 딱 100% 맞춰주는 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우울할 땐 기분 전환해주고, 뭐 조언이 필요할 땐 조언해주고, 뭐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도 나눠주는, 뭐 그래서 아마 주인공의 행동 변화를 좀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것 같고, 그리고 포스터가 좀 강렬했어요. 저는 이 영화의 색감이 되게 좋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볼 때 그 색감 자체가 좀 많은 영화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니면은 뭘 상징하는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접근을 해서 봤어요. 빨간색을 많이 쓰는데 약간 이제 뭐 빨강이 필요하거나 할 땐 사람이 대체적으로 좀 에너지가 뭐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로워서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년에 찾아봤을 때 그 감독이 어디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 색깔의 영감을 잠바주스에서 받았다,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뭐야 그냥 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포스터도 보통은 배경이랑 그 주인공 옷 색깔을 원래 대체로 다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분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후반까지도 시어도르가 원색의 옷을 계속 입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컬러는 어쩌면 시어도르는 영화 거의 후반까지 계속 자신의 컬러에 맞춰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걸 되게 다양하게 좀 해석이 되는 영화구나 싶어서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좀 잘 봤습니다. 네. 맞아요. 그 춥지 않아요? 약간 추워요. 그 생각 아까부터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왜 18도로 들었지? 그러게 되게 낮게 틀어줬네. 저는 그 두 개의 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하나가 과거는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게 또 아까 우정이 이제 어떻게 대사를 이렇게 낭만적으로 했지라고 했을 때 이 대사가 굉장히 핵심적이면서도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에이미 아담스가 했던 그 이제 fuck it 하면서 we are only here briefly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주 잠깐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사가 저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캐서린하고 만났을 때 캐서린이 너 가짜 감정 가지고 그런 거 있는 거 되게 안쓰럽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잖아요. 루니 마라도 연기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너무 미운 거야 저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런 대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자기 친구인 에이미 아담슨 이름이 뭐더라? 에이미 맞아요? 에이미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가짜 감정에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에이미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우린 잠깐 여기 있고 그냥 여기서 사는 동안은 그냥 즐겁게 즐겁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되게 마주하게 될 많은 감정들한테서 느끼는 그 의문점일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하고 관계를 맺든 안 맺든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리고 구분하는 게 가능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스파이크 존즈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같은 거, 가치관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저는 인공지능과 어쨌든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이제 인공지능이 막 발전했고 인공지능이 저렇게 지능을 갖고 감정을 가져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나는 너무 사랑할 건데 나는 인공지능하고 사랑할 준비가 너무 돼 있고 난 인간 싫고 인공지능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미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미래가 와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은 몸이 없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OS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에 문제를 느껴서 뭐 대리 섹스 파트너 같은 거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OS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뭔가 처리하기 때문에 641명과 같이 다자연의 폴리아모리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면 어떨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맥락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마치 내가 교감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바라는 대로 소통을 맺게 됐을 때 각자 결국 자기의 세계에 좀 갇히지 않을까? 지금보다 좀 더? 어쨌든 싸울 일이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어떤 인간과 연애하는 것처럼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뭐랄까 더 개인화되고 더 맞아. 파편화되고 맞아. 그런 문제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에 좀 처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AI가 부추긴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AI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조언도 되게 잘해줄 거 아니야. 만약에 범죄 그 계획에 대해서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한테는 지능과 감정이 있을 수 없다가 전제인 것 같아요. 약간 인공지능의 배타적인 느낌이 좀 배타적인 게 아니라 네. 한계를 이미 그렇게 체감한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인공지능이 진짜 감정이 없고 진짜 지능이 없다고 가정하에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사실 마치 진짜로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기술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서 그걸 학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서비스만 제공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의 전제랑은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의견도 어쨌든 지금 왜냐면 더 현실적인 의견이긴 하거든요. 약간 그 배경에 제가 전제로 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10년 전에 8년 전에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사랑할 법하고 오히려 더 그 주인공의 입장에 몰입해서 생각을 했었고 너무나 감정이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봤을 때는 저게 정말 감정이 맞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질투도 하고 뭐 되게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연애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걸 원했기 때문에 질투라는 인간의 그 연애 방식의 대화를 학습해서 질투를 하도록 그 대화를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감정을 그냥 인간의 감정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게 별로 없었어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발전할지. 맞아. 그리고 오히려 되게 인공지능이 막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대. 오히려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대충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그 메커니즘도 알고 많이 이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가 진짜 그런 지능이 생길 수 없고 감정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다 학습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아요. 그게 한계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때 슬펐던 거는 인간은 인공지능을 저는 그냥 너무 사랑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인간은 틈만 나면 뭘 사랑하려고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인간을 절대 사랑할 수
없구나.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인공지능한테는 사랑이란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짝사랑이네. 이미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레플리카라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뭐냐면 AI 동반자 시장이라는 게 이미 미국에서는 생겨서 있고 이걸 분석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레플리카가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관계를 맺는 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만다 같은 OS가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계, 나의 여자친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영화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AI 서비스는 사만다랑은 다른 거죠. 영화 속의 사만다는 정말 진짜 주체적인.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레플리카 같은 건 그냥 방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된 결과를 그냥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문제점들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들도 실제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자살을 하게끔 권유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AI가 자살을 하게끔 해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도 뉴스에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 고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네, 이런 AI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방송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 눈을 있었어요. 떠요인가? 그런 다큐멘터리로 네, 해가지고 네, 저 그거 방- 보고 막 엄청 울었잖아. 그 AI 서비스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방송이. 네, 맞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근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걸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시에나 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이게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되게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엄청 외로운 상태잖아요. 엄청 외로운 상태인데 아무도 없어. 그냥 자기는 그래서 무슨 그 폰섹스 같은 거만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재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OS에 되게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나 님도 그 결혼을 하셨나요? 네. 그럼 잘 모르시게 기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없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외롭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예, 그럼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고요. 인공지능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속에 그런 사만다 같은 인공지능이 있다면 이제 친구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 일상에서 자꾸 말 시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근데 공감해요. 새로운 접근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 공간을 혼자서 있고 싶은데 자꾸 막 근데 뭐라고 이것도 약간 하면은 결혼한 분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혼자 있고 싶은데 약간 얘는 어쨌든 말을 해야 존재가 그쵸. 생기는 느낌이니까 그치. 맞네요. 그래서 약간은 좀 친구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계의 피로도가 높으시고 외롭지 않고 너무 깊게 맺고 싶지 않은 피로도가 높은 따님이 상태야. 굉장히 껌딱지. 따님이 계세요.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어릴 것 같지만 12세입니다. 우와. 그럼 또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러면은 우정은 외로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전부 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건 너무 맞는 말인 것 맞아. 같고 그리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사실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막 집에서 요즘에 막 은둔 청년, 뭐 고립 청년 이런 맞아.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운 세상이라 너무나 운영체제와의 사랑, 인공지능과의 사랑 너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인간은 누구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에 너무나 동감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로봇 네. 청소기도 사랑하잖아요. 로봇 청소기한테도 이름 붙여주고 그럼요, 로봇 그럼요. 청소기 고장나면 막 슬퍼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뭐랄까 점점 더 그 인공지능과는 다르지만 뭐 버추얼 아이돌이든 뭐 되게 맞아. 다른 그쵸, 그런 그쵸. 것도 있죠. 네, 확장된 형태의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외로움을 극복해주는 방식으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되게 예견된 미래 같은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견된 미래라는 말이 정확해. 그런 거를 아예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여기고 이인화하면서 관계를 맺고 하는 것 자체가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롭다는 감정을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기본인 것 같은데 특별히 외롭다라는 감정이 든다는 게 좀 오히려 신기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외로운 거고 인간 자체가 외로운 건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견디기 힘든 상태까지 가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근데 저도 비슷하게 썼는데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들. 근데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더 우울증에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는 시에나와 비슷한 이유긴 한데 저도 말하는 것보다는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좀 일 끝나거나 뭐 이랬을 때 남편이 꼭 안아주고 그리고 길 걸을 때 같이 손잡는 거 이때 되게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어쨌든 AI랑은 요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AI와 깊이 사랑에 빠진다면 분명히 만지고 싶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영화처럼 대체자 이런 서비스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이질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현타 오히려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 지지받고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막 지지받는 건 맞지만 정말 필요한 건 온기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게 나비 포옹 같은 거 있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셀프로 토닥토닥 하는 거. 그럼 만약에 나중에 로봇이 만들어져서 인간의 체온을 그대로 만약에 구현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촉감도 인간 같아. 이런 AI가 생기면 그것도 가능해지잖아. 근데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 봤는데 자살기계와 섹스 로봇이라는 책을 보니 그 로봇 시장이 실제로 그렇게 그쵸, 바뀌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촉감은 이미 좀 거의 갑자기 동일하대요. 그 이미지들이 막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되기도 할 거잖아요. 그쵸? 와, 거기까지 간다면은 와. 인간은 그냥 정말 빠질 것 같아. 그렇게 된 영화가 나온 게 있던데 내 왼수 같은 로봇인가? 그거 제가 그런 얘기만 거. 듣고 아직 보려고 놔뒀는데 인간이랑 아예 로봇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구분 못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성을 꼬시고 싶은데 꼬시는 것까지는 로봇한테 시키고 뭐 막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완전 똑같아서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건 또 약간 다른 재밌다 근데, 이거. 그 영화 설정 보고 이건 뭐야 이러면서 약간 짱구와 로봇 아빠가 생각. 코미디 장르긴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재밌다.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또 비슷한 그렇게 완전 사람 같은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현실에서는 저는 오히려 더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갈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의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은 되게 정확해요. 막 아까 그 레플리카 이런 AI 서비스 같은 거를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에 엄청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오히려 사회에서 더 고립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AI랑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왜 영화에서도 결국엔 사만다가 떠나잖아요. 그게 어쨌든 시어도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결말도 되게 좋았어요. 영화는 거의 완벽하죠. 사실 그 영화에서에 나온 AI는 지금 AI랑은 그냥 완전 다른 기술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근미래에는 절대로 구현될 수 없는 거고 저거야말로 진짜 제일 진짜 완전 아니면 다른 아예 우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쨌든 AI가 확장을 하면서 끝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게 인간한테도 되게 많은 거를 가능성을 주는 이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맞아요. 것들. 그리고 스파이크 존즈가 이제 여러 영화들을 만들면서 그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되게 중요한 게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에나도 얘기해줬지만 거기서 영화에서도 이거는 단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컨셔스니스라고 의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다른 영화에서도 다루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의식의 확장, 아까 말했던 그 확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거를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녹여내는 것 같아요. 또 그 허에 보면은 그녀에 보면은 에이미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맞아. 잠에 대한 걸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을 관객들한테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의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내 건가? 아닌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란 뭐고 그거를 우리는 과연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인공지능 그 서비스나 기술의 문제점 얘기해 주셨지만 진짜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점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 딥페이크가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텔레그램에서 막 제2의 뭐 엠번방 같은 그쵸. 느낌으로 지금 있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9월 26일에 그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뭐 배포할 목적 없이 만드는 거는 범죄가 안 됐었고 시청한 것도 범죄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법안을 그쵸, 만들어서 해야죠. 추가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보셨나요? 그 최근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봤어요? 그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뭐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봤대요. 진짜요? 그런 걸 아무것도 물어봤대요. 모르는. 그래서 약간 와 진짜 어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딥페이크 범죄 최근에 어쨌든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일단 그 미스코리아 그 이슈를 듣고 정말 그러니까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이런 상황은 분명히 동일한데 어떤 이 성별에 따라서 혹은 이 입장에 따라서 되게 이 갭 다르게 느끼는 이 갭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 얼마나 이해도가 있냐 뭐 이런 차원도 있긴 하겠지만 그쵸.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약간 놀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나? 이런 죄의식이 느낌이 없어. 들어서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 갭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고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일단은 기술이 항상 먼저니까 규제보다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동안 공백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좀 고민스러운 건 이 딥페이크 자체가 가진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어떤 존재하는 얼굴을 끼워 넣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진짜인데 그건 진짜인데 하지만 진짜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이 딜레마가 맞아. 너무 기이하고 진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철학적으로든 실용적으로든 그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딥페이크 피해자 중에 거의 80%가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거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뭐 20%는 거의 촉법소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들에겐 더 가깝 온 거잖아요. 쉽게 사용하니까.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하고 여기 지금 4명만 봐도 3명은 아날로그형인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뭐시여. 그러다 보니까 더 어린 친구들이 이걸 더 많이 접하는데 우리 우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해 이런 뭔가 죄의식 이런 게 많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 진짜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역지사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니네 얼굴을 따다가 봐라 이거 너다. 역지사지.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네. 저희 지역에서는 그 딥페이크 실제로 피해를 입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목록이 이렇게 어떡해.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돼 있고, 근데 이것도 딥페이크도 결국에는 그 우리가 인공지능 관점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애들이 그냥 그런 거를 뭐 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너무
놀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거, 음. 우정이 말해준 것처럼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뭐 사람들의 윤리나 그러니까 사회적 법규 체제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인공지능도 내가 쓰다가 만약에 영화처럼 뭐 사만다가 싫어지면 사만다 프로그램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약간 딥페이크도 그냥 사람들이 뭐 한 번 내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 시대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진짜 그 가지언이 얘기해준 것처럼 딜레마인 게 어떻게 이 인식을 어디서부터 뭐 바꿔야 될지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고, 근데- 학교에서 진짜. 저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아예 그 수업을 음.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근데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여고에서 피해자들을 대상 아무튼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했을 때 일단은 처벌 강화가 그쵸. 1번이었어요. 맞아요. 처벌 강화가 1번이었고, 근데 그게 어쨌든 개인한테도 처벌을 물어야 되지만 저는 이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들한테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텔레그램 뭐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그 진짜, 엠번방 맞아. 같은 거를 그냥 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텔레그램에 뭐 그 벌금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플랫폼 규제에 관한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맞아요. 미성년자들은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아직 막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막 스트릭트하게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어른들 또 누가 책임져요? 기업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유통하거나 맞아. 만들게 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했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딥페이크 실명제?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의 만드니까. 누군지가 명확하게 다 있어야 되니까 표기가 오. 된다거나 음. 아니면 자격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오, 그 괜찮다. 딥페이크를 창작물에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같은 걸 만든다. 뭐 이런 오, 식의 아이디어 같은 역시. 게 나와서 재밌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처음에 인터넷의 어떤 익명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하던 맥락과도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맞아, 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방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사실은 진짜 되게 나태한 것도 있는 게, 인공지능이 기술이 그냥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고, 딥페이크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이미 예견된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 윤리 아무것도 마련 안 하고 그냥 기술 발전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한 거죠. 맞아요,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윤리에 대한 부분이 막 뒤늦게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죠. 그 최근에 그 문학동네 가을호에서 테드창 인터뷰를 했어요. 테드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소설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분야, IT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현재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막 챗GPT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건 언어가 아니다. 그냥 거대 텍스트 모델일 뿐이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감정과 의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이 챗GPT는 어떤 주관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텍스트를 모방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언어적 발화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을 좀 했고, 마찬가지로 지능이 아니라 이건 응용 통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면서 좀 명확하게 이 기술이 어떤 수준인지를 이제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인공지능을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이거 조금 무섭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별로잖아?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가지 언니가 얘기해준 것처럼 어떤 글 같은 거를 내가 만약에 양을 늘려야 돼, 이런 거에 아이디어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목 찾자는 게 좀 어려워, 이런 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맞아. 인공지능은 지금 전혀 그 지능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인터뷰에 나온 것 중에 어떤 사이먼 윌리슨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거대 언어 모델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돈 세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걔네가 학습한 데이터들 다 원래 특히 그림 같은 게 요즘 그 문제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막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작업물 다 가져다가 맞아요. 싹 학습한 가져다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저작권 침해인데 맞아. 이거에 대한 것도 뭐 해결책이 맞아, 딱히 맞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적한 제일 재밌는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막 인공지능 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창작을 해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에 막 쓴단 말이죠. 근데 왜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문제를 이렇게 파고드냐는 질문을 합니다. 테드창이. 누가 이걸로 소설 써달라 그랬나요? 약간 이런 거죠. 누가 이걸로 그림 그려달라 그랬나요? 누가 이걸로 수학 문제 풀어달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해야 될 만한 그런 것. 누가 이걸로 바둑 두라고 했나요? 왜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한테 바둑 떠달라고 하지 않는데 기업들은 왜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문학동네여가지고 창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창작이라는 거는 인간성의 되게 다양한 발현 중에 하나고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건 그냥 인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걸 왜 인공지능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창작물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싶냐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소설이 만들어졌는데 구성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그럴싸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읽고 감흥하고 싶냐는 거죠. 그 독자들이. 아이가 쓴 그 챗GPT나 이런 애들이 쓴 걸. 왜냐하면 우리는 창작물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싶고 맞아. 저 작가가 가진 문제의식이 뭐고 이런 걸 이해하고 싶은데 그거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기업은 이걸 만드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테드창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방법은 사람 살리는 데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해서 뭐 지금 환자를 살리거나 뭐 맞아. 이런 부분에 좀 썼으면 좋겠다. 목숨을 구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적인 지적을 좀 해서 이걸 보니까 또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지점이 조금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저도 비슷한 게 너무 무분별하게 기술을 발전시켜 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특히 되게 기술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뭐 조금 일본이나 이렇게 시골 그리고 유럽의 어디 시골만 가도 아날로그함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라는 그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어디까지 편하게 하려고 하나. 1초도 못 참죠, 진짜. 저는 그 기술의 속도가 인간을 초월해서 결국엔 인간성을 상실시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문제인 게 우리나라는 애초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다르게 학교에서 어떤 질문하는 교육 같은 걸 안 배운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질문법도. 근데 되게 그래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기술만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만드는 거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나 질문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써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는 기업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편할 곳에만 막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곳에만. 기술도 사실 별로 발전 안 했지만 기술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 막 빠르게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거 표지로 얹혀. 막 웹툰, 막 웹소설 이런 거 표지 막 얹혀.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화가 났는데. 내년인가 후년에 그 아이들 교과서도 아예 그냥 태블릿으로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네. 태블릿으로 다 바뀌고는 이제 인공지능 아니고 어쨌든 종이 교과서를 없앴나 봐요. 그거는 좀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무는 아껴야 되니까. 디지털 교과서로 다 네, 바꾼다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애들이 거의 아이패드 쓰니까 하지만 거기 쓰이는 전기는 맞아. 나무로 살리고 참 또 딜레마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인 게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안 써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발굴된 게 그 최근에 친구들이랑 그 로고송 같은 거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로 막 어떤 노래 만들어보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그것도 누군가의 음악들을 다 짜깁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진짜 어렵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왜 인공지능들이 자꾸만 창작을 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요구받을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들을 위한 어떤 마케팅으로서 가장 극적인 것에 도전했을 때 가장 어떤 헤드라인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가 그림을 그렸다, 소설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이 예, 가장 이제 선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도전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지금은 화로 끝났어. 화. 참 너무 좋은 영화를 얘기하면서 하루 끝났는데 영화는 너무 좋고요. 영화는 맞아요.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은 영화고 2박 3일을 날 세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진짜 눈물 콸콸 정말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막 하고 싶은 질문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봤던 뭐 SF물들 뭐 영화든 아니면 책이든 뭐 상관없는데 각자 그냥 추천해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넷플릭스에 있는 메간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메간. 네, 그 메간이 보모 유머 로봇입니다. 오. 근데 아주 그냥 육아를 살벌하게 합니다. 그거 되게 굉장한 스릴러인데 스릴러예요? 스릴러. 오, 재밌겠다. 애가 진짜 육아를 아주 살벌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척키 이후로 뭔가 무서운 아이다. 그런 게 있어? 재밌겠다. 또 다른 분은? 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SF 영화 생각나갖고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유명한 영화긴 한데 이것도 2014년도에 개봉했던 것 같은데 인터스텔라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SF 영화잖아요. 엄청나죠. 네, 근데 그 많은 막 학문적 지식과 그런 거 안에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락 자체가 너무 되게 좋아하는 지점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우정은? 저는 영화 보고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엑스마키나. 네. 그거 안 봤어요, 저. 근데 조금 저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훨씬 더 어떤 인간화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여성의 몸을 띈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맞아. 보니까 또 젠더적인 질문도 같이 던지면서 이 근미래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까지 간 형태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보실 것 같네요. 저는 소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얼마 안 됐어요. 그 에밀리 세인트 존 맨델이라는 작가의 고요의 바다에서라는 SF 소설이거든요. 장편 소설이고 아마 이제 영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용은 얘기하면 스포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SF물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 또 시집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우리나라 조시연 시인의 아이들 타임이라는 시가 SF적이에요. 와, 되게 SF 시가 있어요? SF적인 와우. 시는 또 어떤지 약간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영화가 또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뭐죠? 다음 주에는 나를 찾아줘 입니다. 만들어지네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그러면은 저희는 나를 찾아줘로 한번 누구를 찾아볼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